NHL은 플레이오프 3라운드 컨퍼런스 파이널이 시작됐습니다. 캐롤라이나 대 보스턴, 세인트루이스 대 세너제이, 이 두 시리즈를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9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이 슬로바키아에서 개막했습니다. 조별리그 초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019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는 강릉하키센터에서 진행됐는데요. 경복고등학교가 오전 전승으로 1차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19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 넷 198회 출발해봤습니다.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이고요. 낮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힘찬 PD님, 강릉 하키센터에서의 고교 리그를 마치고 밤에 돌아오신 거죠? 네,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돌아오자마자 오늘 저희 낮 12시에 모여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날씨가 훅 더워져서 네. 강릉은 한 10도 떨어져 있거든요. 강릉에 있다가 여기 서울 오니까 갑자기 10도가 올라가니까 완전 다르군요.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서울은 요새 낮에는 좀 더운 감도 있어요. 30도까지 올라가고 막 이래서 네. 네. 강릉이 에어컨이 벌써 가동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도 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릉이 그런 부분에선 좋았던 걸로. 네. 네. 고교 1차 리그 어땠는지 이따가 네. 자세한 이야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오늘 또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봅니다. 유튜브에 김정곤님 5월 8일에 댓글 주셨네요. 동부 컨퍼런스는 재미있게 돼가는 것 같군요. 1라운드 수입한 팀들이 다 떨어졌는데 허리케인은 파이널에서 어떻게 될지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이변도 많고 디비전 1위 팀들 다 떨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 허리케인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김정권님 댓글 감사하고요. 팟빵 댓글입니다. K허브님 5월 10일에 주셨습니다. 이제 곧 월드 챔피언십이 개막하네요. 올해 러시아가 오베치킨까지 오면서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는데 개막 전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작년 덴마크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포스터가 내년에는 비록 없지만 21년에는 반드시 1부 리그 올라가서 멋진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올 방송은 스탠리컵 결승과 월드 챔피언십 얘기로 풍성한 방송이 될 것 같아서 기대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기대하신 대로 오늘 그러한 내용으로 꾸며질 거고요. 대한민국 팀 홍보 관련 포스터를 또 사진 첨부해 주셨네요. It's our game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나라 월드 챔피언십 올라갔을 때 덴마크에서 찍으신 사진이랍니다. 그때 또 생각이 나는데 부디 내년에는 우리가 또 월드 챔피언십에 올라갈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K여분님 감사드리고요. 크론발드님이 5월 11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패트릭 레이바 그랜드 레피즈에서 뛰고 있는 슬로바키아 골리가 슬로바키아 대 미국전에서 주전으로 나온 듯한데 지난번에 현섭 기자가 슬로바키아 리그를 씹어먹고 그랜드 레피즈로 넘어왔다고 들었는데 이번 시즌 기록을 봤는데 자디나나 레이바나 그렇게 대단한 실력으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록과 실제 활약이랑은 다르지만 레이바가 앞으로 윙스의 주전 골리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워드는 이제 나이도 막 있고 앞으로 그렇게 대단한 활약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버니에도 스쳐가는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윙스가 앞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려면 골리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말이죠. 자디나도 기록으로 보면 AHL 활약이 대단해 보이지도 않지만 NHL에서 활약이 조금 더 보여줘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GM이던 켄 홀란드가 오일러스 GM으로 가고 아이저맨이 GM으로 새로 부임했는데 과연 볼지에서 보여준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라는 댓글을 크롬발드님이 주셨네요. 패트릭 레이바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요? 슬로바키아 선수기 때문에 파트리크 리바르라고 읽는 게 맞고요. 네. 이번에 슬로바키아 뭐에서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나온 모습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래 AHL 자체가 그렇게 또 녹록한 리그가 아니에요. KHL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던 파벨 페란초즈 이런 선수라든지 일리아 삼소노프 이런 선수들도 AHL에서 성적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두 선수가 나쁜 꼴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자디나 이제 1년 차입니다. 벌써부터 뭐랄까 그렇게 좀 실망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지켜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리바르 같은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최적으로 가면 한 백업 골리 정도 NHL 백업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뭐 한번 봐야죠. 지금 그래도 윙즈가 당장 골리 부분에서 뭐 믿을 만한 인재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리바르 선수도 어느 정도 좀 뭐랄까 본인의 가치를 보여주고 하면은 뭐 한 1, 2년 정도는 그래도 뭐 버텨주는 모습에다가 백업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전 골리 같은 부분은 지금 윙즈에는 그렇게 인재가 없기 때문에 찾아야겠죠. 예. 예, 뭐 자유계약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아이저먼 씨가 단장이 됐으니까 템파에서의 능력만 보여준다면 뭐 윙즈도 진짜 한 2, 3년 정도면은 뭐 굉장히 크게 팀이 변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크롬발드님 댓글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 댓글이군요. 팟빵 5월 12일에 마디책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주말에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리는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를 보고 왔습니다. 오광식 코치님의 경성고를 응원했는데 중동고에게 슛아웃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하고 말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크서클에 많이 피곤해 보이셨는데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직접 강릉에 가서 고교 1차 리그를 보고 오셨대요. 오광식 코치님 응원을 했는데 경성고의 이번 1차 리그 결과가 글쎄요 썩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 이따가 박힘자피님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건강 조심하셔야죠. 마디칭님도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입니다. 바이킹님 12일에 댓글 주셨네요. 케인스를 응원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언더독이기도 하고 상대팀이 브루인스이기도 하고 결승에서 스탠리컵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시차 때문에 경기를 거의 못 봤는데 컨파 결승전이니만큼 졸음을 무릅쓰고라도 좀 챙겨봐야겠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첫 경기부터 업셋이 나옵니다. 핀란드나 체코는 그렇다 치더라도 슬로바키아도 이길 줄은 몰랐네요. 러시아와 더불어 미국 멤버가 좋아 보여서 우승권이겠다 생각했는데 뭐 초반이니 올라오겠죠. 러시아 공격 라인은 무섭네요. 코발축이 4라인이니 말 다한 것 같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늦었지만 선전에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는 남녀 대표팀 모두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잘 들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셨네요. 토론토가 떨어진 입장에서 케인스를 응원하고 계시는 바이킹님의 댓글이었고요. NHL 플레이오프 이야기, 월드 챔피언십 이야기 주셨는데 그쵸. 어떤 팀들이 지금 어떤 경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후에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댓글 모두 다 살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200회 Q&A 특집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200회 2주 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스하키 궁금증, 그 다음에 비하인드넷, 온더스포츠 뭐 어떤 궁금증이라도 좋습니다. 댓글,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200회 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고요.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himchan 힘찬@온더스포츠.co.kr이고요. 어떤 플랫폼이든지 댓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은 다 봤고요. 오늘은 국내외 뉴스 코너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나온 게 있어서 이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어제였죠. 13일자로 주요 선수들과의 계약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계약 종료라는 얘기는 다음 시즌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여기 언급된 선수들 보니까 알렉세이 이바노프, 알렉산더 프롤로프, 데니스 골리아시, 시몬 데니, 스즈키 유타, 맨 멀리, 브렛 파넴, 이용준 선수까지. 야, 팀 주축 선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다가오는 새 시즌 아시아리그 새 시즌에서는 외국인 선수, 일본인 선수 포함해서 2명까지밖에 쓸 수 없어서 러시아 선수도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이바노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그 쪽 진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용준 선수가 나간다라는 게 또 새로운데, 네. 어디로 갈지 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외국인 선수 2명까지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데미언 킬러 웨일즈 입장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선수는 싹 다 지금 정리가 됐고 새 판을 짜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네, 뭐 프롤로프나 멤멀리 같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은퇴에 가까워진 멤멀리 같은 경우에 은퇴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선수들도 있고,
조금 그래도 팀의 공헌도가 높았던 선수들이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또 이제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예. 새로 이제 또 외국인 선수 2명은 어떤 그러게요. 선수들이 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아직 재계약 확정됐다라는 소식은 안 나왔는데 기아 선수들 뭐 스위프트나 영, 뭐 테스트위드까지 해서 기아 선수들이 뭐 재계약한다고 하면은 그 선수들 포함해서 어떻게든 외국인 선수가 그래도 다른 팀에 비해서는 많은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대명이 이점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네요. 대신 어떻게 돌아갈지.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 비중이 워낙 큰 팀이어서 그쵸. 지금 이런 변화가 다음 시즌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좀 예측이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새로 이제 2명의 외국인 선수가 또 오겠죠. 네. 그 선수들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5월달 한 달 동안 이제 재계약 관련해서 계속 선수들 협의가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안양알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6월 이후부터는 이제 새 시즌에 임하는 선수들 소속들이 다 정해질 테니까 업데이트되는 내용 있으면 같이 공유 드리고요. 기대가 됩니다. 하이원이 지금 아시아리그에서 빠지게 돼서 예. 그럼 기존에 하이원에 있던 선수들이 어디로 가는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팀들 간에 또 대이동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뭐 하이원도 러시아 선수들 비중이 높긴 했는데 예. 또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쏠쏠하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전해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98회 본격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NHL 플레이오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NHL 플레이오프 계속해서 열띤 승부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올 시즌 플레이오프는 컨퍼런스 파이널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결국은 보스턴 대 콜럼버스 6차전에서 그 키 플레이어로 꼽아주셨던 투카 라스크 선수가 39세이브 셧아웃을 하면서 보스턴이 6차전을 잡고 4승 2패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합류를 하면서 캐롤라이나와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7차전을 가졌던 댈러스와 세인트루이스의 대결은 2차 연장 끝에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4승 3패로 댈러스를 꺾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부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대 보스턴 브루인스의 대결, 서부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대 세너제이 샤크스의 대결로 컨퍼런스 파이널이 압축됐네요. 동부부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캐롤라이나 대 보스턴, 올 시즌 양팀 상대 전적은 2승 1패, 보스턴이 한 경기 앞선 상황이었는데요. 정규리그 성적 봐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글쎄요. 1, 2차전 지금 파이널 진행되고 있는데 보스턴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차전 5대2, 2차전 6대2, 보스턴이 홈 2연전을 모두 잡았습니다. 사실 캐롤라이나가 계속 기적을 쓰려면 저는 콜럼버스가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라고 봤었는데 네. 하필이면 보스턴이 올라왔는데 그냥 완벽한 흐름으로 보스턴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첫 두 경기에서 사실 보스턴이 다 앞섰다라고 하면 라고 요약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활동량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두 팀이 좀 비슷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선수진이 비슷한 뭐 계속 제가 뭐 방송 때 자주 언급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팀 컬러가 비슷하면 선수가 좋은 쪽이 이긴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딱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그냥 첫 두 경기는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흐름이 좋네요.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콜럼버스가 올라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초반 양상인데 보스턴이 여러 가지로 상대를 압도하는 1, 2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는지 짚어볼까요? 제일 두드러지는 차이는 선수진의 깊이의 차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스턴 선수진 깊이가 주된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 이동 마감일에 영입을 했던 찰리 코일이랑 마르쿠스 요한손 선수가 정규 시즌 내내 부진했습니다. 사실 이제 보스턴에 합류한 이후에는. 예. 그런데 이번 시리즈 들어와서 각각 4포인트씩 올리고 있어요. 두 경기에 4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3라인에서 주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라인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매트 그리즐릭 선수라든지 코너 클립턴 선수가 합쳐서 3골을 기여를 하면서 3라인 수비에서까지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경기에서 찰리 맥커보이가 이제 결장을 하면서 보스턴 수비진이 약간 이제 흔들리는, 그러니까 수비 조합이, 그러니까 보스턴 수비 조합은 거의 시즌 내내 거의 똑같이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부상이 없을 때는요. 예. 그런데 클립턴 선수가 맥커보이 선수 대신 들어온 경기에서도 이겼단 말이에요, 보스턴이.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2차전도 이제 큰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3라인에서 특히 큰 차이가 나는 게 보스턴이 앞서는 제일 주요한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3라인 뭐 대체 선수 역시 선수진 깊이가 보스턴이 좀 앞서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리고 보스턴이 파워플레이 위력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도 파워플레이 골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보스턴의 파워플레이를 도저히 지금 캐롤라이나가 제어를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들어가서 사실 뭐 1라운드, 2라운드, 지금 3라운드까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캐롤라이나 페널티 킬링이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에 힘들었어요. 이제 아일랜더스전에도 2, 3, 4차전 다 한 골씩 줬거든요. 파워플레이에서. 예. 근데 아일랜더스의 공격 지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좀 불안 요소로 터질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보스턴의 강력한 파워플레이와 맞물려가지고 거의 뭐 경기를 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 두 경기 1, 2차전에서 보스턴이 파워플레이 골을 2골씩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보스턴은 파워플레이에서 2골 이상 넣은 경기에서 포스트 시즌은 전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또 그 트렌드가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또 결정적인 연속 파워플레이 그렇죠. 골이었잖아요. 예, 순식간에 손 경기를 피려드에. 뒤집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 보스턴의 파워플레이를 이제 제어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캐롤라이나 수비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슬레이비나 패시 같은 선수들도 있고, 뭐 해밀턴의 폴크까지 뭐 수비적인 수비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파워플레이에서 구멍이 난다. 그러니까 페널티 킬링에서 구멍이 난다라는 부분은 좀 아쉽고, 페테르 무라제크 선수도 1, 2라운드에서 보여준 좀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맥킬레이니 선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3차전부터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뉴스도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왔는데, 근데 맥킬레이니 선수도 사실 아주 백업 골리 생활을 오래 한 골리기 때문에 이거 당장 팀이 위험한 상황에서 투입한다고 해서 아일랜더스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아일랜더스전이랑 좀 비슷하게 하죠. 그때도 무라잭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그거를 맥킬레이니가 잘 이제 수습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는데 3차전은 그럴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래도 이제 캐롤라이나가 홈에선 전승이니까 그거 하나 이제 바라보고 3차전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캐롤라이나가 이번 플레이오프 홈에서 5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3, 4차전 캐롤라이나의 홈으로 갑니다. 캐롤라이나가 1라운드에서도 워싱턴한테 원정 1, 2차전을 모두 패하고 시작한 시리즈를 뒤집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1, 2차전 내주긴 했지만 홈에서 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글쎄요. 워싱턴 1, 2차전 때랑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기도 해요. 희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네.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정말 전방위 면으로 이제 보스턴에게 압도당하는 모습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전은 저는 워싱턴전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워싱턴 선수들 부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1라인 수비였던 미알 캠프니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진 약간 틀어진 데다가 TJ 오시 선수까지 나가면서 보조 득점에서 구멍이 나버렸거든요. 아하. 그 부분이 제일 큰 이제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1라인도 그렇게 위력이 나쁘지 않게 활약을 해주고 있고 3라인 완전히 구멍이 터져버렸고, 그렇다고 2라인을 방심을 하면 2라인도 크레이치 선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라인이거든요. 데브러스크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부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를 포함해서 아까 댓글에서도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언더독 캐롤라이나의 선전을 기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캐롤라이나가 일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NHL 사무국의 희망 보스턴이 이 기세로 컵 파이널까지 올라가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보겠습니다. 서부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대 세너제이 샤크스의 대결이 성사되는데 세인트루이스도 그렇고 세너제이도 7차전 끝에 뚫었어요. 2라운드를 3라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양 팀의 정규리그 상대 전적은 2승 1패 세너제이가 우세했었고요. 여기도 동부와 마찬가지로 정규리그 전적에서는 또 연장 승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네요. 2차전 세너제이 홈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1차전 6대3으로 세너제이가 승리를 했고 2차전 오늘 저희 녹음하는 도중에 방금 끝났는데요. 최종 스코어 4대2 세인트루이스가 반격에 성공했네요. 1승 1패로 균형을 맞춘 가운데 3, 4차전 세인트루이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 시리즈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수비진의 차이가 좀 만들어냈다. 이번 경기 결과 두 경기를 사실 다 그랬는데 좀 저는 블루스의 수비진 자체는 약간 우위이지 않나. 왜냐하면 안정도 면에서 조금 더 우위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샤크스 같은 경우에는 2라인 수비진이 좀 일정한 활약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활약에선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수비진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1차전에는 정말 뭐 수비진에서 차이가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부분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세가 제가 뭐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경기도 사실 수비진이 갈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샤크스가 2대2로 딱 따라잡은 부분에서 이제 세인트루이스 수비 코치가 수비진을 한번 조합을 싹 바꾸면서 분위기 반전을 깨는데 그게 딱 적중하면서 수비진에서 골이 나오면서 3대2로 앞서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기를 잡아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비진의 차이가 두 경기에 명암을 갈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시리즈 현재까지는 수비수 선수들의 활약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승패를 가르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1차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 믿었던 세인트루이스의 수비진들이 좀 실책을 하면서 결국은 상대에게 승리를 헌납한 느낌이 있어요. 예, 뭐 사실 세너제이의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골이 다 수비실가 좀 결정적인 실책을 했다라고 이제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 정도의 수준으로 좀 이게 빌미가 된 실점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경기력이었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 안정감 같은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루스의 수비진이 사실 전 조금 더 낫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할 정도로 사실 이 블루스 수비진들이 실수가 이 경기는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수비에 이제 실수를 한 선수가 피에트란젤로, 퍼레이코, 부미스터 같이 좀 메인 선수들이 실수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이 감지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예. 사실 승리를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기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비진에서의 득점이 빈스던 선수라든지 빈스던 선수가 최근 이제 피에트란젤로 선수와 조합을 맞추면서 좀 뭐 잘 하고 있거든요. 던 선수도 오늘 득점을 해냈고 3라인 수비라고 할 수 있는 볼투조 선수도 득점을 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예. 던 선수는 3라인에서 뛰고 1라인에 뛰네요. 1라인에 생각을 해보니까 에드먼드슨 선수가 피에트란젤로 선수와 이제 주된 조합을 맞춘 선수입니다. 어쨌든 뭐 수비를 계속 바꿔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진에서 골도 2골이 나왔고 결승전도 수비수가 득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한 경기씩 주고받았다. 이런 그림이 됐네요. 그렇군요. 사실 1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가 패했지만 그 경기 직후에 이현섭 기자님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제가 그 티스토리 다음 블로그죠? 뉴트럴존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이어주시겠어요? 사실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차전 같은 경우는 3피리어드에 정말 몰아쳤거든요. 네. 그야말로 정말 몰아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이제 거기서 골이 나왔다는 분위기를 확 돌릴 수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까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경기를 완벽히 잡을 수 있을 만한 골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1년차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사미 블레이 선수라든지 로버트 토마스 선수 같은 선수들이 참 분전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왔고 순드크비스 선수랑 발바쇼프 선수를 묶어낸 게 1차전에서 좀 독이 됐는데 2차전에서는 또 괜찮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뭐랄까 희망을 그래도 볼 수 있었고 1피리어드 3 그러니까 1차전 3피리어드 같이만 경기를 하면은 2차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전도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골이 나오면서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이 계속 이렇게 나쁜 경기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실책을 하고 이럴 것 같진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간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1차전 3피리어드 때 그 분위기 그것을 통해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 대한 희망을 보셨는데 그 희망이 2차전에 또 승리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너지 샤크스 1승 후에 1패 이렇게 됐습니다. 세너지 샤크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샤크스 사실 1, 2, 3라운드 다 되짚어보면은 참 경기 내에서도 기복이 너무 심한 팀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순간 좀 컨텐더 모습 이렇게 하면 우승인데? 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떤 때는 여러 문제점이 동시에 나오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카르손 선수가 좀 불안한다든지 디펜스 존에서 퍽 처리 같은 부분에서 깔끔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모습 그리고 마틴 존스 선수도 참 잘할 땐 잘하는데 못할 땐 정말 그러면 NHL 백업 골리도 못할 수준으로 정말 못하는 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내면은 좀 순위에 걸맞지 않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서부 결승할 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나온 좀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준장기 레이스 같이 플레이오프를 치르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 한두 번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한두 경기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샤크스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에서 이런 모습이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냥 이런 부분은 점점 강력한 팀을 만나고 있는 지금 세인트루이스도 마찬가지고 동부에서 누가 올라올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보스턴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서부를 뚫고 가도 보스턴을 상대로 이런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보스턴이 이 빈틈을 못 뚫을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정한 기량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샤크스 경기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들쭉날쭉한 모습 어떻게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 남은 시리즈 남은 경기에서 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캐롤라이나와 보스턴의 시리즈는 보스턴의 우위를 점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세인트루이스와 세너제이의 이 시리즈 남은 경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참 오늘 2차전을 보고 느낀 거는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그러니까 세너제이가 하나 뚫으면은 그래도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빠르게 막아내는 그 다음 경기에서 막아낸다든지 그 경기에서 막아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인트루이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위하다 보고요. 그런데 두 팀이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서 좀 이 시리즈는 접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전 속에서 근소하게 그래도 한 팀 꼽자면 세인트루이스의 우세 이렇게 전망을 주시네요.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계속 세인트루이스를 밀고 있고요. 떨어지기 전에 어필해야지 계속. 근데 세인트루이스 보스턴이면 사무국도 그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 좀 만족하지 않나. 뭐 세너제이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도 이번에 우승을 만약에 하면 첫 우승이죠. 창단 첫 우승.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캐롤라이나, 세인트루이스 이런 팀들을 계속 응원하고 있는데. 세너제이도 첫 우승입니다. 이번에 우승을 하면. 그런가요? 그렇죠. 세너제이 계속 성적이 좋았던 것 같은데 우승은 없었네요. 우승은 없었습니다. 이 팀. 그렇다면 뭐 여러 팀들이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보스턴이 그냥 공공의 적이죠 지금. 모두 지금 보스턴 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쉽게 질 것 같지 않아서 지금 1, 2차전 봤을 때는 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또 한 주 지켜보겠고요. 이 두 개의 시리즈가 어떻게 끝날지 많은 분들 주목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감상평 남겨주시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2019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이야기입니다.
올해 월드 챔피언십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그리고 코시체 두 개의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5월 10일에 대회 개막했습니다. 오는 26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 A조는 캐나다, 미국, 핀란드, 독일, 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영국이 포진해 있고요. B조는 스웨덴, 러시아, 체코, 스위스, 노르웨이,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A조, B조, 각조 풀 리그 방식으로 조별 리그를 진행하겠고요. 각조 1위부터 4위까지 총 8팀이 8강 토너먼트에 올라가겠고 크로스 토너먼트 대진으로 이제 8강전 이후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조 최하위 8위는 디비전 1 그룹 A로 강등이 될 것이고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자리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지금 5월 14일 한국 시각 기준으로 각 팀별로 2경기에서 3경기 정도 조별리그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오늘 이 시점에서 이현숙 기자님과 함께 팀별로 어떤 정도의 결과가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좀 눈에 띄는 팀, 선수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판도를 봤을 때 강등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위험한 팀들. 강등권이죠. 예. 그런 팀들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떤 팀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톱 디비전이니까 D1A보다 조금 위라고 이제 해줍시다. 예. 그런데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정도고 사실 노르웨이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노르웨이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보다는 조금 위인 것 같아서 뺐습니다. 노르웨이가 근데 A조였다면 넣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현재 강등권 예상팀으로 꼽아주셨는데 뭐 현재까지 뭐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이에요. 2패. 예, 그렇죠. 네. 뭐 사실 이변이 있을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이 세 팀의 전력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꽤 어려운 또 첫 2경기를 보냈습니다. 요 세 팀 전부 다 그랬습니다. 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고생을 한 팀인데 이탈리아는 D1A 수준부터 유구한 컬러는 수비를 강조한 팀입니다. 그런데 장기 운영 절대 안 통합니다. 톱 디비전에선 D1A 정도 에서 좋은 수비력 수준은 안 통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뭐 스위스, 스웨덴 게다가 뭐 첫 두 상대를 거의 뭐 너무 센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17실점을 거두면서 대패를 하고 말았네요. 8골 차, 9골 차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수준 차이가 느껴지는 그 정도의 경기력이었고요. 그래도 영국이랑 오스트리아는 경기 내에서 꽤 선전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좀 선수진의 차이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참 D1A에서 올라온 팀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세 팀이 수준 차이를 확 느끼게 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전의 뭐 카드는 없겠습니까? 사실 좀 살아남기 위해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붙어서 이기면은 제가 생각해서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D1A 팀들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팀 색깔을 보여주는 운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 일단 1차적인 거가 있고 근데 오스트리아나 이제 영국처럼 자신들의 색깔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선수 수준 차이로 인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독일전 잡풀었습니다. 독일이랑 1대1 동점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골 바박 먹히면서 졌거든요. 근데 예. 1대1 동점 만들면서 어쨌든 좀 발악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독일이 생각보다 골문을 열어내지 못하면 3피리어드까지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영국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그대로 좀 보여줬지만 선수진의 차이가 크게 났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메이저 페널티도 라트비아전에서 킬링하면서 나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3피리어드 힘이 쭉 빠지면서 경기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틀어지면서 패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들의 경기력은 보여줬지만 수준 차이 요게 컸기 때문에 이 세 팀이 좀 반전을 쓰는 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현재 순위표를 보면 이탈리아보다도 밑에 있는 팀이 노르웨이인데요. 3전 3패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하면 또 우리가 작년에 마지막에 만났던 또 그 팀이기도 그렇죠. 한데 강등을 또 다퉜던 그래도 노르웨이는 조금 낫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러시아를 상대로 2골도 넣었고요. 사실 러시아 상대로 5점으로 막았다 이건 사실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정말 완전히 슈퍼스타 올스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르웨이가 그래도 앞선 세 팀보다는 조금 더 위의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강등될 것인가 이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만나야 될 팀이 결정되는 거라서 자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뭐 이런 팀들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위권 팀으로 분류를 해주신 팀들이 있는데 프랑스,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라트비아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중위권 팀이라는 거는 강등권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렇죠. 한 8강 토너먼트 진출 타진해 볼 수 있는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위 정도 수준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팀씩 보겠습니다. 프랑스,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라트비아입니다. 네. 좀 독일이 왜 독일 지금 잘하는데 왜 꼽으셨어요? 라고 조 생각하실 2위를 수 달리고 있는데 있는데요, 지금. 영국 잡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독일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덴마크랑 영국을 잡아내는 모습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이 들어가 있고 프랑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두 경기에서 너무 부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라트비아, 독일 같은 팀들은 잡아야 될 팀, 자기보다 랭킹이 낮다든지 이런 팀들은 사실 귀신같이 잡아내는 팀이고 실제로 잡아내는 팀이고요. 그리고 잡아야만 하는 팀인데 이번에 프랑스가 덴마크한테 2점 리드를 잡았는데 이걸 역전을 당하면서 졌어요. 그러니까 연장 패이긴 해도 그러니까 슛아웃 패이긴 해도 그래도 졌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손해가 막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도 첫 경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전은 좀 대승을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좀 B조에도 강호가 좀 많습니다. 뭐 러시아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스위스 이런 팀들이 있는데 8강행을 위해서 사실 라트비아가 스위스는 무조건 잡아내야 되는 상대였어요. 그런데 스위스를 상대로 석패를 했습니다. 한 점 차 사실상 2대1로 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MT 대시 한 골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상황이 힘들어진 상황이네요. 그래도 라트비아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하고 그리고 올해도 경기력 자체를 보면은 자기보다 낮은 랭크 팀한테는 그렇게 질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예. 프랑스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독일인데요. 독일이 그래도 첫 두 경기 모두 승리를 하면서 6점을 땄습니다. 그런데 독일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다는 아까 뉘앙스셨어요? 예, 영국전에도 사실 뭐 영국의 속도랑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독일이 제대로 경기를 못했습니다. 사실 물론 골리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한 골 시설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덴마크를 상대로 약간 고전하는 모습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순간 분위기를 잡으면서 연속골을 득점해서 경기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역시 랭크가 높은 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경기력이 있었습니다. 예. 덴마크 같은 경우에 선수 구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골텐딩에 좀 약점이 있는 상황이고 발동이 좀 많이 늦게 걸립니다. 여기는 좀 경기를 지고 있어야 좀 정신을 차리는 타입인가 봐요. 보면은. 그래서 프랑스전에서도 그렇고 프랑스전에는 그래도 경기가 운이 좋게 자기 쪽으로 왔지만 독일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2대1로 졌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약점이 있다. 역시 덴마크도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노르웨이가 참 3연패 했죠. 그래서 좀 센 팀을 많이 만나서 진 게 그만 다행이긴 한데 그게 위안입니다. 예, 그래도 노르웨이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따닥 잡으면은 그냥 6점 확보를 하는 그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연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은 노르웨이입니다. 그렇군요. 중위권 팀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상위권 팀으로 분류해 주신 팀들입니다. 상위권 여기는 글쎄요. 우승 후보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8강 토너먼트는 예상 뭐 이 정도로 봐야 되나요? 예, 8강 토너먼트는 사실 가야 맞는 팀들이죠. 가는 거고 그냥 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8강 토너먼트 내에서의 순위가 좀 중요하지 않나. 요런 팀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캐나다, 미국, 슬로바키아, 러시아, 스웨덴, 체코, 스위스. 야, 뭐 이름만 들어도 그냥 센 팀들이죠. 예. 그런데 한 팀이 빠져 있는데 그 네.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미국부터 보죠. 예, 의외로 좀 북미권이 이번 대회 첫 두 경기에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일격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예, 뭐 NHL 팀이라고 봐도 무방을 한데 캐나다, 미국이 특히 그런 팀들입니다. 그런데 좀 많이 부진하고 있다라고 부분인데 나란히 좀 돌풍의 팀 그리고 주최국의 발목이 잡혔다라는 부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특히 캐나다가 좀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터베리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토너먼트에 참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전력의 공백이 났고 오늘 마크 스톤 선수가 이제 종료 3초 전에 골을 넣으면서 버저비터로 이제 슬로바키아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예. 6대5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슬로바키아전 5실점. 제가 매트 머리 선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이 슬로바키아전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츠버그 골리 매트 머리 선수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전에도 핀란드 수비를 그냥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캐나다인가 싶을 정도로 참 경기를 그렇게 썩 좋지만은 못했습니다. 이런 예. 부분에서 좀 불안했다. 캐나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캐나다 현재 A조 3위에 있고 바로 밑에 있는 팀이 미국이에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첫 경기는 부진을 했는데 강팀을 상대로 좀 도깨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프랑스를 그냥 일거에 격침을 시켰거든요. 1피리어드에 그냥 3골을 다다닥 넣으면서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예. 부분은 좀 도움이 됐고 핀란드한테도 좀 불안했어요.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따라잡히면서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쨌든 연장에서 결승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도 이긴 팀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캐나다보다는 상황이 그래 조금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캐나다, 미국 항상 NHL 리거들이 가장 많은 화려한 라인업을 보여주는 팀들인데 현재까지는 조금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팀 모두 나란히 이미 1패를 떠안았습니다. 자, 상위권 팀 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러시아와 스웨덴입니다. 참 러시아도 이번에 멤버가 정말 좋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러시아 멤버가 정말 이거는 거의 진짜 A팀이 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러시아의 멤버를 보면은 1라인 말킨 그리고렌코 다도노프, 그리고 2라인 오베치킨 쿠즈네초프 바르바노프, 3라인 구세프 아니시모프 쿠체로프, 그다음 4라인 코발추크 안드로노프 텔레긴의 카프리조프가 13번째 포워드입니다. 그냥 다 끝났어요. 여기서 그냥 다 끝났고 코발추크가 4라인인 부분은 저는 이건 올림픽이랑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도 안드로노프 선수랑 같이 조합이 딱 되면서 코발추크 선수가 기량이 쭉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로보프 감독이 좀 전략적으로 4라인에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그리고 그리고렌코 선수와 수시로 이제 1라인 4라인 더블 시프트를 해가면서 좀 바꾸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코발추크 선수도 진짜 4라인이라서 거의 출장 시간이 없고 이런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러시아가 좀 슈퍼스타 공격진을 구축을 해서 정말 좀 심기일전에서 나왔는데 솔직히 첫 두 경기에서는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세 경기죠. 첫 세 경기에서 약팀 두 팀을 상대로 사실 10득점을 하긴 했는데 요 정도 공격 수준이면은 두 경기 다 8대0, 9대0 정도 나오지 않았어야 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체코를 상대로도 사실 그렇게 시원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3피리어드 완전히 체코의 압박을 당하는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러시아는 좀 수비에서 불안한 부분,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관측이 됐던 첫 두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물론 승점은 또 다 챙기면서 순항 중이긴 합니다. 세 경기 승점 9점. 예. 결과는 내고 있는데 선수들 면면을 보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막상 경기력 자체는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평이세요. 예. 다음으로 스웨덴인데요. 스웨덴 하면 늘 우승 후보 아닙니까? 근데 현재까지는 세 경기 치른 가운데 4위에 쳐져 있어요. 예, 스웨덴이 사실 NHL 스타 수비수들이 굉장히 많이 합류를 하면서 수비력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면서 경기를 잡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체코의 공격력을 제어를 못하면서 첫 경기에서 1개월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코가 사실 좀 슬로바키아 근처에서 이제 펼쳐진 대회이기 때문에 좀 로스터도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체코의 공격력을 제어를 해냈어야 좀 8강 수월하게 좀 뚫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패배로 인해서 좀 8강 순위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네. 스웨덴이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도 좀 궁금증이 커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아까 상위권에 분류해 주신 팀들 나머지 팀들 또 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 홈팀이죠. 그리고 체코, 스위스. 이 세 팀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초반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슬로바키아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부진했죠. 국제대회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런데 이번에는 홈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거의 1군에 가까운 전력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의요. 그런데 패한 경기가 사실 2경기였죠. 슬로바키아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수비적인 팀 컬러. 그러니까 한번 웅크렸다가 역습에서 이제 깨는, 어떻게 보면 지는
약한 팀이 강팀을 잡는 제일 좋은 칼날을 보여줬던 슬로바키아가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맞불로 그냥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시원시원한 경기력이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들의 색깔을 약간은 바꾼, 왜냐하면 로스터가 좋기 때문에 이번엔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뭐 사실 2패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슬로바키아는 보고 있습니다. 예. 체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체코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선수진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매번 열심히 두드리지만 성과가 없었지만은 이번에는 공격진의 깊이가 상당히 좋고 공격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뽑혔기 때문에 뭐 브라나 같은 선수가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도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스웨덴을 상대로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체코의 공격력이 좀 먹힌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전에서도 3피리어드에 완전 분위기 휘어잡으면서 골만 안 났지 거의 러시아를 상대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예. 부분을 보시면은 슬로바키아, 체코 모두 좀 기대해볼 만한 팀이 아닌가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스위스는 좀 체킹이랑 빠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팀을 상대로는 그대로 다닥 먹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라트비아를 상대로도 슈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 좀 스위스 하키다운 이런 모습의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 스위스도 작년에 결승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깝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서력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한 팀이지는 않나 싶습니다. 네. 슬로바키아가 개최국인데요. 개최국에 걸맞는 좋은 성과를 홈 팬들에게 선사할지도 주목되고요. 또 체코와 스위스, 현재 스웨덴을 제치고 B조 2, 3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들인데 이 팀이 또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위권 팀들 다 짚어주셨는데 한 팀이 빠져 있어요. 전통의 강호. 이 팀 어디 갔습니까? 핀란드죠. 핀란드. 저는 이 팀은 놀라운 팀에 분류를 했습니다. 놀라운 팀은 뭐 어떤 의미인가요? 기대를 안 했는데 사실 진짜 이 정도를 잘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선수 선발부터 사실 좀 돋보였어요. 제가 이거 로스터를 살피면서 이게 진짜 생각을 하고 정말 성적을 내려고 낸 로스터가 맞나? 라고 저는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이번 처음에 로스터를 봤을 때 예. 자국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러니까 핀란드 리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선발했습니다. 거의 주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NHL 선수들 지금 유명한 선수들은 많지만 대부분 뽑히지 않았는데 헨리 요키하르 선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력을 보시면 플레이오프도 좀 위험하지 않나 이 정도 수준의 전력이에요. 그냥 딱 보면은요. 그런데 8강도 장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데 강호 첫 두 경기 캐나다, 미국전에서 승점 4점을 땄단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A조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핀란드, 유럽에서 많은 선수들이 선발이 됐기 때문에 핀란드 하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트한 체킹 그리고 수비 운영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 캐나다를 상대도 먹혔어요. 이런 부분이 참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소 좀 분위기를 준다. 상대방이 미국전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경기에게 실점을 2대0으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기어 올라가는 능력까지 겸비를 했어요. 진짜 진짜 악발같이 기어 올라가서 동점 만들고 연장 끌고 가고 이런 모습이 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 핀란드가 장난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핀란드도 마음 먹고 뽑으면 NHL 리거들로 다 채울 수 수놓을 있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전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로스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팀인데 현재까지는 A조에서 가장 강하다고 예상이 되는 미국과 캐나다를 상대로 조선도에 나섰다. 그렇습니다. 남은 경기를 고려한다면 계속해서 더 기대가 되네요. 이번 대회 핀란드 경기에서 또 유난히 돋보이는 선수가 있다고요. 당연히 카코 선수를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카코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1위 아니면 2위 지명이 굉장히 예상시 되는 선수입니다. 사실상 2위가 거의 확정적인 선수인데 오늘 1위 예상이 된 잭 휴즈 선수와 맞대결을 펼쳤지만 좀 더 좋은 모습 보인 건 카코 선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핀란드의 좀 돌격 대장으로 활약을 해주면서 팀 중요한 모습에 좀 득점에 관여를 해내고 있어요. 팀이 9골 중에 5골을 넣고 있고요. 18살의 나이로 이 선수가 리가에서 20골 이상을 득점을 했은 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득점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
득점, 뛰어난 득점력을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대로 좀 과시를 해내고 있네요. 예. 이번 대회만 놓고 보면은 성인 무대에 조금 더 적응이 된 쪽은 역시나 성인 무대를 경험한 카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 플레이오프도 진출을 했고 뉴저지가 지금 1번 지명권인데 그래도 뉴저지가 조금 더 당장의 성공을 본다면은 의외로 카코를 지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레인저스는 이미 길게 본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카코 휴즈의 자리가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네. 물론 뭐 확률이 더 높은 쪽은 휴즈 선수가 더 높긴 합니다. 뉴저지 입장에서는 휴즈와 카코 중에 누가 더 필요할까요? 둘 다 공격 부분에서 확실히 재능을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인데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확실히 뭐 휴즈 선수가 조금 더 높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살 또 어리고 이런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카코 선수를 뽑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이 선수의 공격력이 진짜 벌써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뭐 스나이퍼, 득점 여기 필요한다면 저는 카코 선수를 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코 선수의 임팩트가 아주 대단한 조별리그 초반 양상인데요. 분명히 카코 선수의 이 경기력 보여주는 것들은 다가올 드래프트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으셨다고요? 요게 사실 제일 큰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눈에 띄는 코치 감독진입니다. 이제 이번 대회 핀란드 지휘봉이 맡은 감독은 유카 야로넨 씨인데 예. 이분이 작년까지 KHL 요케리트의 감독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대표팀 감독을 보여줬죠. KHL에서 사실 수비로 정말 정평이 나 있는 팀이 이 요케리트 팀이었어요. 그런데 요 시스템이 그대로 월드 챔피언십에도 이어지고 성과를 냈는데 북미 팀을 상대로 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예. 코치진 역시 정규 리가의 정규 시즌 1위 팀인 케르페트의 감독이 코치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우승팀인 HPK의 안티 페나넨 씨가 또 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 자국 리그 코치진에서 제일 뛰어난 성적을 낸 두 명의 감독을 코치진으로 선임을 했고 그 감독들이 당연히 자국 리그가 메인이 된 선수의 선발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을 해내면서 지금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카코 선수의 활약도 저는 야로넨 씨가 감독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엘리트 올바인 선수가 KHL에서 작년 요케리트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때 감독은 야로넨 씨였어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NHL에서 득점 유망주를 다루는 방법, 슛이 좋고 득점 유망주를 다루는 방법까지도 잘 꿰뚫고 있는 지금 야로넨 씨이지 않나. 야로넨 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핀란드의 유카 야로넨 감독, 여기에 미코 마네르 코치, 안티 페나넨 코치까지 이 코칭 스태프의 구성, 이것이 이색적인 로스터로 나왔고 그 안에서 카코 선수는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석이세요. 그리고 리가 선수가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큰 시너지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핀란드 선수 선발부터 특이했던 핀란드가 과연 이번 대회 어떤 결과, 어떤 성적을 낼지 궁금해지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아직 초반이고요. 남은 경기가 훨씬 많습니다. 반도 안 지났습니다. 네.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몰라요, 여기도. 예. 또 한 주 보겠고요. 다음 회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만 쉬었다가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98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2019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 소식 준비했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렸던 1차 리그였고요. 고등부 6팀이 모두 출전했습니다. 보성고, 경성고, 경복고, 광성고, 경기고, 중동고까지. 이 대회 역시 팀당 5경기 라운드 로빈 풀 리그 방식이 진행되겠고요. 예년하고 방식은 같습니다. 1차 리그, 2차 리그, 3차 리그까지 해서 승점을 합산해서
최종 4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되겠고 마지막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 그 장기 레이스의 시작이에요. 1차 리그. 강릉 하키센터에 다녀오신 박힘찬 PD로부터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일주일이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일주일 금방 지나갔다 느끼시겠지만 저한테는 거의 7개월 같은 일주일. 하루 3경기씩. 네. 와. 이틀하고 하루 쉰다고 했는데 네. 쉽지 않은 일정이었네요. 네. 계속해서 이 경기 영상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네, 이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강릉 하키센터는 공장이고 하키 공장이고 매일 3경기씩 찍어내는데 이 편집은 간해수공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생산량을 못 따라가는 네. 그런 지경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네요. 네.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되는 대로 남은 경기들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네네. 네. 계속 봐주시고요. 오늘 대회 최종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순위별로 한 팀씩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최종 순위 보겠습니다. 1위 경복고입니다. 5전 전승, 승점 15점. 완벽한 우승이군요. 네, 첫날 이제 경기고를 상대로 셧아웃승을 거둔 것을 시작으로 경기력은 그날 경기가 제일 안 좋았고요. 그 이후에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안정화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6개 팀 중에서 가장 고등학교다운 경기력을 갖고 있구나. 고등학교답다는 거는 칭찬입니까? 상대적인 건데요. 네. 6개 팀을 상대했을 때는 이제 가장 나은 경기력이다. 하지만 이게 이제 더 큰 무대나 아니면은 상위 레벨로 갔을 때는 모르겠던 거죠. 그거는 이제 뒤에 전체적으로 아우를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경복고는 일단 가장 고등학교다운 경기력을 갖고 있으면서 빠른 템포, 팀플레이나 그다음에 수비나 파워플레이, 쇼트핸디드 상황에서도 PK 능력도 괜찮았고요. 5경기에서 5실점. 경기당 1실점. 네, 2경기 셧아웃 했으니까 3경기에서 5실점 한 건데요. 가장 보기 좋았던, 깔끔했던 이게 하키 경기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력 자체만 봤을 때는 경복고가 당연히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다른 팀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좀 다른 팀들에 대한 어렵더라고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겠고요. 경복고 이 5승에는 또 여러 돋보이는 선수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 기록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골, 가장 많은 도움, 가장 많은 포인트를 기록한 남기웅 선수 눈에 띄고 그 외에도 이윤석 선수도 있었고 최정현 선수도 있었고 이런 선수들이 눈에 띄네요. 네, 남기훈 선수 적재적소에 포인트 직접 골을 기록해주는 모습까지 해서 공격진에서 활발히 모습을 보여줬고요. 1라인부터 3라인까지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칠 수 있는 안정된 공격 라인을 갖추고 있는 경복고기 때문에 또 가능한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영석, 이윤석 이 형제 첫 경기에서는 한 라인에서 같이 뛰기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라인을 나눠서 1라인, 2라인에 각각 포진을 해서 경기를 펼쳤는데 이윤석 선수의 결정력이라던가 그리고 형인 이영석 선수의 그런 게임 메이킹 능력, 수비 능력, PK 때도 스페셜 라인으로 나와서 또 팀을 커버하는 능력 등등 좋은 모습들, 눈에 띄는 모습들이 나와서 경복은 버릴 선수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로 공격, 수비진 탑포 수비수들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해서 충분히 이 선수들은 장차 대학 그리고 실업 무대까지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경복고가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훨씬 더 좋아진 분위기네요. 다른 분들 말씀도 들어보면은 지난해에 이제 2학년 선수들의 기량이나 성장 속도가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수들 그대로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경복고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번 대회 준우승 2위는 광성고였습니다. 광성고는 3승 1승부샷 패 1패 승점 10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광성고 순위상으로는 그래도 2위면
약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쵸. 지난해 좀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 네. 지난해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교 리그를 보고 굉장히 고른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데 그 능력치들이 조금 기준치 미량이다. 다들 좀 애매하다. 굉장히 애매한 팀이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량만 좀 올라오면은 밸런스는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올해 1차 리그에서 그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고 첫 경기 경성한테도 좀 힘겹게 끌려가는 경기를 했고 결국에는 슛아웃 패하긴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점점 본연의 그런 밸런스 안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특히 이제 수비 그리고 골텐딩 부분에서 안정화된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부족한 공격력, 좀 합이 안 맞는 공격이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수비가 안정되고 골텐딩이 안정되면은 이 정도 성적까지 낼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준 팀이었고 경기고를 3대0 셧아웃 했던 게 준우승을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날 광성고 골텐딩 수비에서 굉장히 활약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 아직 올라가진 않았는데 업로드 되면 한번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3위는 경기고입니다. 2승 1연장승 2패 승점 8점 3위 경기고인데요. 경기고가 3위다. 이거 좀 낯선 순입니다. 그렇죠. 경복과 함께 항상 1, 탑2. 2위에 있었는데. 2강 이 모습이어야 되는데 네. 일단 1차전에서 경복고에게 셧아웃패 한 게 좀 임팩트가 컸고요. 그리고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를 치르다 보면 나아지겠지. 첫 경기니까 이렇겠지라고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가더라고요. 끝까지. 예. 그리고 광성고전에서도 셧아웃패 할 때도 같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들쭉날쭉한 느낌이 많았고요. 수비나 골텐딩 부분에서도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공격진도 좀 합이 안 맞는 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합이 없는 그러니까 개인 기량으로 돌파를 하거나 뭐 공격 지역에 진입을 했을 때는 뭐 물론 뭐 패싱 플레이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공격 지역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라던가 또 뭐 수비 지역에서 브레이크아웃해서 풀어나가는 전개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 기량, 개인 돌파에 의지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실책을 하거나 턴오버가 이루어져서 역습을 맞기도 하고 그런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템포도 좀 들쭉날쭉했고요. 좀 빠른 하키를 하는 팀으로 기억을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나와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었고요. 근데 이제 경기고가 지난해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1차 리그 때 좀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 하면은 2, 3차 리그 가서는 또 달라진 나아진 모습들을 보여주기 했는데 일단 경기고는 1차 리그는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2, 3차 리그를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고는 지난 시즌에 비하면 팀 플레이가 많이 약해진 그런 좀 느낌을 받는데요. 네. 3위로 마감을 한 경기고였습니다. 다음 4위는 보성고인데요. 1승 1승부샷 승 3패 승점 5점을 얻으면서 4위에 랭크됐습니다. 보성고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해요. 선수가 11명. 플레이어가 11명밖에 없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팀인데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확실히 잡을 팀은 올인해서 잡고 또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그냥 선방하는 패배와 상관없이 선방하는 경기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대회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꼴찌를 면했죠. 마지막 경성고를 잡아내면서 그런 모습들 포함해서 근데 이제 좀 보성고만의 스타일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거든요. 좀 거칠게 하면서 체킹도 하면서 또 디펜스들의 피지컬이 다른 학교들보다 좋다 보니까 그런 피지컬을 앞세우면서 디펜스의 압박, 공격력도 좋았고 다만 이제 좀 수비 부분에서 좀 흐트러지는 모습이라던가 쉽게 골을 헌납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좀 더 공격적인 팀으로 이미지가 많이 굳혀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색깔을 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고교 레벨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11명밖에 없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흥미롭게 봤던 팀이었습니다. 그 11명 중에서
4골을 넣으면서 이번에 득점 2위에 오른 강환희 선수의 이름이 전 눈에 띄네요. 네, 디펜스인데 네. 인라인 디펜스인데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고 뒤에서 이제 빵빵 때려주는 포인트 샷들이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직접 골문안까지 몰고 가서 해결을 하는 장면들도 노출이 됐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공격적인 디펜스임은 확실하고 공격력이 상당히 갖춰진 디펜스임은 맞는데 문제는 수비인데 수비에서 좀 상대 공격들을 이제 압도하는 모습들이 이제 숙제이고 과제인 거죠. 네. 그런 부분이 갖춰지면 충분히 훌륭하게 대표팀 디펜스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지 않을까 응원을 하게 되는 선수였습니다. 네. 보선거에 이어서 5위는 중동고입니다. 중동고의 성적은 1 승부샷 승, 1 승부샷 패, 1 연장패, 2패. 야, 한 골차 패배가 3번 있었고 연장을 엄청 많이 갔어요. 결국은 정규승을 한번 못하고 대회를 마감하게 됐는데 승점 4점. 5위 중동고입니다. 마지막 경기고에게 승리를 거뒀으면 3위로 마감할 수 있었는데 네. 연장을 가는 바람에 결과가 아쉬운 팀이 되어버렸네요. 뭐랄까 좀 공격적인 팀이기도 맞고 또 빠른 템포를 구사하는 학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뭔가 밸런스가 좀 들쭉날쭉해서 좀 퍽을 많이 흘리는 합이 잘 안 맞는 모습들을 많이 노출을 했고요.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면은 그걸 좀 지킬 줄 있는 그런 모습도 나와야 되는데 꼭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한 번씩 발목이 채이는 그리고 그 발목 채이는 게 상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실책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경기고와의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한 골차 리드를 지켜내지 못한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디펜스의 그런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오히려 자기의 골리를 많이 괴롭히지 않았나. 골리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첫날 50세이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골리를 도와줄 수 있는 커버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은 좀 더 실점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연장에서나 승부샷에서는 이제 뭐 거의 운이기도 하고 집중력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끝까지 체력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팀이었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6위 오광식 코치와 함께하는 경성고입니다. 네. 1 슛아웃 승. 이게 첫 경기 1 슛아웃 승 했는데 나머지 경기를 다 패했네요. 1 슛아웃 승, 1 슛아웃 패, 3패, 승점 3점. 6위 경성고였습니다. 네. 남들이 보면은 오광식 코치만 언급하다 보니까 거기는 코치만 있나라는 생각이 하실 수 있는데 김윤성 감독님이 팀을 이끌고 계시고요. 네. 오광식 코치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고요. 경성고는 일단 1라인에 있는 3학년 포워드들을 제외하고는 좀 다소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집중력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른 팀에 비해서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됐고요. 좀 잡을 수 있는 상대, 뭐 중동고, 보성고, 뭐 광성고 등등. 광성고는 뭐 잡긴 했지만 이게 연장에서 잡을 것도 아니고 그냥 3점을 딸 수 있는 경기임에도 마지막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슛아웃까지 가는 결과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고 좀 답답한 모습들이 나왔었고 과제가 굉장히 많은 팀이죠. 네, 정말 숙제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옆에서 오광식 코치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면서 선수들에게 뭔가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또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었고요. 좀 아쉽죠. 아쉬운 경기들이 많이 남았는데 경성고한테 일단 1차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는 자신감과 집중력 이 두 가지가 아닐까. 뭐 실력이나 기량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잖아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는 좀만 가르치면 금방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차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집중력과 정신력, 자신감
이런 것들 멘탈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는 게 먼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위상으로는 4위, 5위, 6위가 다 승점 1점 차로 붙어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다 고만고만했어요. 네, 네. 경성고가 일단 최하위였고요. 그래도 경성고에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고건 선수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1차전 들어가기 전에 오광식 코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경성고는 누구를 주의 깊게 보면 될까요? 하니까 1라인 공격수들을 주목해라 예. 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1라인에 이제 김한님, 고건, 이도희 이 세 선수가 포진이 돼 있었는데 이 세 선수 모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특히 고건 선수의 결정력 예. 그 결정력이 참 돋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차 리그 이후 또 지켜보겠습니다. 한 팀씩 코멘트를 마쳤고 전체적인 대회 총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뭐 굳이 가지 말라는데 강릉까지 간 이유도 있었고 느끼고 또 보고 하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난 이제 U18 세계 선수권 때에 선수 명단을 봤을 때 경복고 선수가 한 10대 명 뽑혀 있는 걸 보고 제일 많았죠? 네, 저야 이제 그 과정을 몰랐으니까 왜 이렇게 뽑혔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제 U18 대회에서 뭐 처음 2승은 했지만 나중에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뽑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선수들 기량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광식 코치를 비롯해서 여러 실업팀에서 뛰던 선수들이 지도자로 변신을 해서 또 고등학교 팀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또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모습도 궁금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가보게 됐고요. 가보길 잘했죠. 보고 가야지 안 보고 가는 것보다 그 확인한 네. 바가 있죠. 그게 이제 좀 더 마음 편하게 네. 갈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네. 전체적으로는 많이 답답했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하게 되네요.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미래가 네. 걱정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이제 세계 선수권 성인 대표팀에서 이제 벨라루스를 잡으면은 뭐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에게 끼치는 영향 굉장히 좋을 거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그거를 무마시킬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경복고를 제외하고는 뭔가 하키 경기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뭐랄까요? 누가 덜 실수하나? 누가 패스 더 잘하나? 누가 돌파 더 잘하나? 이런 뭐 뽐내기 대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회를 보면은 디펜스 자기 골대 뒤편에서 혼자 몰고 나가 상대 골대까지 돌아가서 돌파해서 골까지 기록하는 이런 혼자 하는 플레이. 특출난 산 선수에 의한 네. 그게 고등학교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게 참 팀 걱정이었고. 플레이에는 실종돼 있고. 그렇죠. 네. 뭐 브레이크아웃을 하는데 뭐 패스해서 상대 지역으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패스가 이루어지면은 다행이고 안 되면 아이싱이고 행여나 상대 수비에 걸리면 아이싱 안 되니까 그걸로 이제 압박 들어가고 그런 그림이 너무 노출돼서 뭔가 우당탕탕하고 짜여지지 않는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수 기량 문제인 건지 지도자의 지도법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환경이 문제인 건지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한 경기력들이 많이 나와서 아쉬웠고요. 좀 그나마 이제 경복고와 할 때 경복고를 상대하는 팀들은 경복고가 빠른 템포를 구사하니까 자기네 팀들도 같이 템포가 빨라지는 그런 광경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좀 뭐 경성고도 앞에서 과제가 많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레벨에서 과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선수들 기본기도 부족하고 또 기본기가 안 되니까 팀 플레이는 더더욱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이 결과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기본기가 아예 없는 패스나 패스 리시브 슛. 근데 기본기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시작한다고 봤을 때 유소년 그렇죠. 때부터 한다고 봤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문제인가? 거기서 기본기를 달고 가까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전술이란 걸 배우고, 그렇죠. 네, 그걸 이해하고 전술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전술을 다양하게 갖춰 놓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고 그 전술을 겨루고 이런 레벨을 기대를 하는데 그거는 대학교 레벨에서도 기대하기 힘들죠 요새. 예, 그렇다 보니까 글쎄요 어디서부터 문제인 건가 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이게 밑에까지 문제면은 중학교나 초등학교 대회도 한번 가서 봐야겠다. 예. 예, 뭐 어디서부터 문제인 건가. 나중에 클럽팀까지 가게 생겼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본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뭐 타이밍, 압박, 공간 창출, 공격 전개, 수비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죠. 그냥 여기 서 있어야 돼. 뭐 여기 붙어줘야 돼.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입력이 돼 있고 몸이 움직이고 그걸 왜 움직여야 되고 왜 스틱을 뻗어야 되고 왜 사람을 쫓아가야 되고 왜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선수들은 이해하고 움직인다라고 할지언정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모르겠거든요. 예. 예,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당탕탕 때리고 넣는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여서 그게 좀 많이 걱정됐죠. 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전부터 이야기는 나왔던 거지만 네.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미래가 걱정된다,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모쪼록 이번에 전 경기를 담아 오셨고 계속 영상이 올라갈 텐데 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앞으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안에 두고 좀 같이 함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는 사람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야 어느 판이든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저도 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지갑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중학교 초등학교 대회도 또 가겠다고 그러시니까. 예, 그것도 이제 뭐 제가 짬이 돼야 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같이 보시면서 많이 말씀들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틀치 올라갔거든요. 나머지 3일치가 남았습니다. 네. 예, 처음 이틀치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는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처음 이틀치 정말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좀 이런 게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주말 리그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 오늘 최종 리뷰를 해봤고요. 올 시즌 고등학교 리그의 판도를 한번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첫 대회였습니다. 예, 다음 대회는 이제 2차 리그는 6월 중순 이후에 목동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그 전에 이제 고등부 춘계 연맹전이 있습니다. 고등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인데 그 대회는 다음 주부터 5월 바로. 23일부터 광운대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하루에 2경기씩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 저도 시간 나면 찾아갈 거고요. 목요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 듣고 너무 비관적으로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 드실 수 있으니까 그걸 또 확인하시러 이번에는 이제 광릉이 아니라 서울에서 하는 거니까 가까우신 분들은 좀 찾아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198회였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댓글, 이메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주 동안에 국내외 다양한 하키 많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찬 PD, 이현섭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